물러설 줄 몰랐던 중동의 국방부가 갑자기 패트리엇을 포기했습니다. 이라크, 사우디, UAE. 오직 미국만 믿고 움직이던 이들이 한국의 천궁2를 선택한 겁니다. 한 개 포대에 35억 달러. F-35 전투기 4대 값이 넘는 무기를.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의지를 사러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건 계약이 됩니다. 세계의 하늘을 바꾸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마르코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의 허름한 연구소에서 첨단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켜는 모니터에는 끝없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해요. F-35, 패트리엇, 사드. 이미 수십 번이나 검증되었다는 그 이름들 뒤에 숨은 기술적 세부 사양을 파악하는 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모의 실험과 모델링 결과로만 판단해서 정말 실전에선 100% 통할까? 하루는 보고서 작성 도중 눈꺼풀이 내려앉더군요. 커피를 들이켰는데도 피곤이 가시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이탈리아 한정으로는 F-35가 최고지라며 농담 삼아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진짜 전장에서 바로 써보고 검증한 데이터를 본 적 있어. 제 머릿속은 늘 회의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저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실전 검증, 즉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 무기가 제대로 동작했다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서 분석만 하는 제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질 때도 많았죠. 그날 밤도 저는 조용한 연구소 구석진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시계를 보았죠. 새벽 2시였습니다. 커피잔 하나만 놓인 책상 위, 홀로 남겨진 제가 마치 전장에 홀로 남겨진 병사처럼 느껴졌어요. 짙은 잠에 빠져 있었다가 스마트폰 진동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는 긴급 뉴스 속보라는 타이틀이 떴죠. 중동 오일머니, 한국 천궁2에 목매는 이유. 호기심이 불현듯 치솟았어요. 대충 스와이프해보니 이라크, UAE, 사우디가 연이어 한국제 지대공 미사일 체계 도입을 결정했다는 거였죠. 한 개 포대에 35억 달러. 저는 신경질적으로 눈을 부릅떴어요. 그 금액은 F-35 항공기 몇 기 값과 맞먹는다고 했죠. 제 머릿속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바로 노트북을 열고 관련 보도를 긁어모았어요. 대부분 국방 전문 매체였지만 영상 하나가 제게 결정타를 날렸죠. 사막 한가운데에서 천궁2가 모래폭풍 속적 탄도탄을 요격하는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깜빡이는 섬광처럼 미사일이 날아오고 레이더들이 반응하며 발사대에서 쏟아진 요격체가 연속으로 목표를 분쇄했죠. 탄착지 주변에 호버크래프트가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지그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는 현지 장성들. 그동안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만 수치로 평가했고 실전 영상은 보지 못했죠. 반면 이 영상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요격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집어삼킬 듯 바라보다가 덜컥 겁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동료에게 메신저를 띄웠습니다. 천궁2 그 영상 봤냐? 나 두바이로 가보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동료는 웃으며 답했어요. 두바이. 넌 또 무슨 호기심이냐? 한국제 미사일이라니 웃기지 마라.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뛰게 했죠. 웃기지 마라는 그 한마디가 제 결심을 꺾어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의문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달까요? 전날 밤 본 영상 속 장면들이 떠올라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막 위를 달리는 낙타 행렬 속에서 레이더 돔이 반짝이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나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말겠어. 그렇게 저는 항공편 검색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두바이행 항공편을 예약했죠. 지갑에 현찰 몇백 유로를 남겨두고 필요할 때 추가로 현지 통화를 뽑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행 가방엔 기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소형 캠코더와 녹음 장비를 챙겼어요. 혹시 몰라 여분의 메모리 카드까지 2박스나 챙겼죠. 비행기 이륙 직전 저는 조용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인터뷰 영상을 몇 개 더 돌려봤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천궁2 덕분에 전장에서 목숨을 건진 민간인이 많다는 증언이었어요. 두바이 공항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 했어요. 짧은 환기를 마친 뒤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는데 창밖으로 어지럽게 펼쳐진 사막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심장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죠. 하지만 막상 현장 정보를 더 찾아보고 나니 다시금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한국제 무기가 사막 한가운데서도 저렇게 휙휙 요격한다는 게 말이 돼? 동료 연구원들이 보내준 비공식 보고서를 곱씹었습니다. 기술은 신선하지만 검증은 부족하다. 미제 시스템 대비 실전 데이터가 거의 없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발사대가 사막 위에 고요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꿋꿋이 배치된 장비. 그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첫 대면은 방산 실무자와였습니다. 딱딱하게 격식만 차린 인사, 그리고 무성의한 장비 도입 스케줄. 서류엔 천궁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었죠. 한국제 지대공은 말 그대로 신생 하나 다름없는데 성능 보장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런 말,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이든 시범이든 중요한 건 적이 하늘에 미사일을 쏠 때 그걸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패트리어처럼 수십 년 검증된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아직 젊은 무기죠. 하지만 지난달 훈련 때 2발 쏴서 2발 다 맞췄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 정밀도는 사실상 처음 봤어요. 우린 그래서 실전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덤덤한 표정으로 천궁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철제 프레임 아래 숨어있는 기술이 과연 믿을만한지. 그 순간 군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천궁2 배치 완료. 요격 시범 훈련 개시 20분 전. 그때 옆에 있던 군장교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심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테스트 봤을 땐 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요? 제가 되묻자 그는 아주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바람과 모래 때문에 사격 정확도가 반쯤 떨어지는 걸 늘 당연히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천궁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날더군요. 속도도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저는 사막 한복판의 요격 통제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방탄 유리 너머로 수십 대의 레이더 스크린이 일제히 깜빡였죠. 반신반의하며 의자에 앉았는데 엔지니어는 노트북을 연결해 실시간 전장 시나리오를 재현했어요. 이건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로를 예측해서 레이더가 지상에서 1.5초 만에 탄도를 추적하고 자동으로 교전 명령이 내려지는 과정을 보니 제 눈앞이 환하게 열리는 듯 했죠. 필요하다면 0.2초 단위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실험실에서 보던 모델링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통제소 내부 방송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타겟 식별. 무인 정찰기 접근 경로 확인 중. 모니터 속에서 무인기가 둥글게 회전하다가 탄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공격 경로를 바꾸는 전술 상황인가? 그 순간 컨트롤 패널에 손을 올린 엔지니어는 담담히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울리는 요격 발사음,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반짝이는 섬광이. 무인기를 분쇄하는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입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절히 울려 퍼졌죠. 한순간 머릿속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졌고 제 마음속엔 뜨거운 존경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UAE 군 기지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전 훈련을 현장에서 분석하고 싶습니다.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에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관리자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정해진 틀은 없지만 우리가 준비한 교전 통제 시뮬레이터에 참여해보시죠. 분석은 환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수치 너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전술 통제소로 향했습니다. 시설 안은 수십 개의 스크린과 요란한 무전음으로 가득했어요. 각국 장교들이 분주히 오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통제실 안 시뮬레이션 콘솔로 안내했습니다. 이 장치는 실시간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상 교전 모듈입니다. 당신이 입력한 데이터는 추후 작전 보고서에도 참고됩니다. 제 손엔 키보드와 인터페이스가 쥐어졌습니다. 버튼 하나에 천문학적 결과가 달린 세 개였죠. 숨을 고르고 훈련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표적 접근 속도 2.3마, 고도 편차 180m 요격 가능 궤도 0.95. 제 분석 결과가 UAE 전술장교의 패널에 공유되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각, 예상 궤도와 98% 일치. 우린 당신 분석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윽고 현장 교관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표적 발사. 30초 후 요격 개시. 모래바람이 일렁이고 미사일 발사 구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탄도 궤도 위로 천궁2 요격체가 하늘로 솟구쳤죠. 그리고 3초 후 선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요격 성공. 명중 확인. 정적이 흐르고 전술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UAE 작전 참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한국제 장비라길래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기술, 우리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봤죠. 그는 창밖 모래폭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의 진화로 보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분석 리포트를 바라봤습니다. 제 계산도 시스템도 모두 작동했고 한국의 기술도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 몇몇 장교들이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분석가가 이 정도로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도 당신의 판단도 인상 깊었어요. 그들의 악수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천궁2가 아닌 한국의 이름이 이 땅을 바꾸고 있구나. 훈련장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다 보니 어느새 저 자신이 사막의 일원인 양 느껴졌어요. 텅 빈 모래 언덕 너머로 가늠할 수 없는 열기가 피어오르고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통제소 무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뇌리를 두드렸죠. 오늘은 복합 교전 시나리오가 준비된 날이었어요. 첫 시험은 다발 로켓 일제 사격이었죠. 모니터에는 동시에 날아드는 12발의 목표가 표시되었습니다. 첫 발이 하늘로 치솟더니 순식간에 목표 중 하나에 히트했습니다. 명중. 전광판처럼 깜빡이던 스크린이 초록빛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모래폭풍 특성상 영상이 잠시 끊겼어요. 제가 당황해 중얼거렸지만 이어서 연결된 화면 속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도 연달아 성공하는 걸 보며 심장이 뛰었어요. 모래와 먼지가 뒤섞인 풍경 속에서 천궁의 궤적이 반짝였죠. 다음은 전자전 교란 환경 시험이었어요. 적은 모사 전파기로 레이더 탐지 신호를 교란시키며 교전 통제소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죠. 모니터 뒤에서 엔지니어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전파 왜곡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노이즈를 걸러냅니다. 적 로켓 7발을 순서대로 잡아내는 과정을 목격했어요. 이럴 수가. 제가 입을 크게 벌리고 뒤로 물러섰죠. 엔지니어가 뿌듯하게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진면목이죠. 마지막 시험은 이동 표적 요격이었어요. 사막 트럭 위에 설치된 미사일 발사대가 빠르게 이동하며 이동 궤적을 예측해 요격해야 했습니다. 모니터 속 이동 표적이 휙휙 뛰어다니는 한편 제 머릿속은 계산식으로 가득 찼어요. 3발 연속으로 궤적을 그리며 이동 트럭을 박살내더군요.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이 탄성을 터뜨렸고 제 가슴 속에는 희열이 치솟았습니다. 사막의 열기와 모래 속에서 맞는 새벽 공기는 시뮬레이션실의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3가지 시험을 거치며 제 내면에선 두려움과 동시에 단단해진 신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실전 검증만이 아니라 복합적 조건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이 확신이 제 안에 남은 의심을 완전히 밀어냈죠. 아침 햇살이 사막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던 순간 현장에 갑작스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실시간 위협 신호 감지, 발사체 접근 중, 전술 대응 체계 가동. 기지 안통제실은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전환됐고 레이더 스크린이 경고음과 함께 새빨갛게 번쩍였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모래폭풍 예보가 있던 날 아침, 중동 국경 인접 지역에서 실제 미확인 탄도 위협이 감지된 겁니다. 통제실 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타겟 고속 접근 중. 속도 마하 4.2, 편차 없음. 실전 대응 개시 요청. 전술상 기밀이라 상세한 위치나 발사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통제구역 전원 대피 준비. 시레벨 대응 절차 개시. 저는 현장 참관자 신분이라 지정 관찰석으로 이동했고 군 엔지니어가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대응 매뉴얼이 그대로 작동될 겁니다. 이어 레이더에 표시된 빨간 궤적선이 길게 그려지며 미사일의 접근 속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단 분리 감지 2단 분리 예측 1.2초 후. 방안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전술 통제소 안장교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3호 발사대, 요격 준비 완료. 사격 통제권 부여됨. 그때 지휘관이 짧게 외쳤습니다. 발사. 그 순간 천궁투의 요격탄이 거대한 섬광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붉은 사막을 뚫고 솟은 미사일이 1단 분리와 2단 분리를 마치고 고도 보정을 거치며 목표 궤적과 완벽히 교차했습니다. 요격 성공. 적탄두 파편 확인. 충격파는 주변 영향 없음. 격렬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저는 실전 방어의 핵심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위협 앞에서 혈관 속 맥박이 요동치는 경험, 그리고 그 순간을 꿰뚫은 천궁투의 정확도. 이 모든 것이 저를 이탈리아의 연구실 책상 앞에서 사막의 결투 현장으로 밀어낸 진정한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돌아보면 로마 연구실에서 수치와 보고서만 줄줄 외우던 제 모습은 아슬아슬하게 빚어진 모형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동 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지 정작 요격 탄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 속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통제소 한켠에 모인 엔지니어와 군 지휘관들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너도 한국제 무기에 완전히 빠진 듯하군. 한 엔지니어가 농담조로 다가와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본 뒤 담담히 한마디를 내뱉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책에는 기계가 아니라 정신이 깃든 예술 작품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묻어뒀던 자만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제? 값싸고 성능 부족하다던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던 건가?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려 포켓에서 한국 국기를 가볍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상징이구나. 칼바람처럼 찌르는 깨달음이 제 모든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텅 빈 모래벌판 위에서 저는 교전통제소 뒤편에 홀로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오직 성능만을 갈망했죠. 데이터, 정확도, 명중률, 그 수치만으로 무기의 가치를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기술이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그 한마디 속에는 제품 자부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죠. 한국의 무기 체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로마 연구소의 냉정한 시뮬레이션보다 실전 현장의 뜨거운 땀과 눈물을 먼저 경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래바람에 흔들리는 레이더 돔, 밤낮 없이 리허설을 반복하는 군 엔지니어들의 눈빛. 각 발사대에 바짝 다가가 미사일을 정비하는 기사들의 손놀림. 그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거대한 정신으로 응집되어 있었죠. 그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와 데이터 시트 속에서
수치의 허상을 좇으며 살아왔던 저는 이제 비로소 진짜 보상을 얻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작은 메모장을 열었어요. 진짜 무기의 성능은 사람의 신뢰로 완성된다. 필기구가 여러 번 종이를 가로질렀지만 제 글씨는 흔들림 없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아 헤매던 답이다. 그 말이 터져나오자 저의 시선은 이미 저 먼 유럽과 세계 각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막 기지에서 배운 건 단지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키고 함께 이겨내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 사막의 마지막 밤, 모래 언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돌아갈 길을 떠올렸습니다. 로마로, 아니 전 유럽 연구실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기계적 분석에만 매달릴 수 없었어요. 어딘지 적막한 임시 막사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방공망 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대폭 개정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녹여야 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사막의 열기, 엔지니어들의 땀, 그리고 제 가슴을 울린 깨달음을 담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싸서 기지 스탠드를 떠났습니다. 이동 차량 창문 너머로 바라본 모래 언덕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느껴졌어요. 두바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저는 현지군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제 글 속에 살아 숨 쉴 겁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제 등을 두드리며 언제든 다시 오세요 하고 말해주었죠. 로마로 돌아온 비행기 안, 저는 새로 쓴 보고서 파일을 열어놓고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장 중심 서술, 개인적 깨달음, 그리고 미래 방향 제시. 모든 구성 요소가 어우러져 제가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글이 되었죠. 그리고 곧바로 유럽 방산 컨퍼런스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 유럽 방어 기술 심포지엄. 사막에서 배운 한국의 집념과 혁신을 발표합니다. 제 발표 제목을 입력하는 순간 손가락 끝에 전율이 흘렀어요. 좌석에 등을 기댄 채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장 경험 기반 발표 자료 제작, 실전 교전 사례, 기술적 분석, 생생한 현장 묘사, 공동체 정신 강조 및 글로벌 협력 제안. 로마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유럽 방산 심포지엄 발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사막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제가 깨달은 정신을 가득 담았죠. 회사 회의실에서 발표 리허설을 시작하던 날, 제 동료 연구원들과 상사들이 모였어요. 브라운 씨, 사막 이야기 재미있긴 한데 정말 그 사례만으로 유럽 전체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막에서 직접 검증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이 합쳐지면 기술 문서보다 훨씬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현장 경험은 감동적일 수 있어도 우리는 결국 수치와 성능 지표가 필요해요. 감성에만 호소하면 학계와 고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데이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막 경험과 함께 추가적인 모델링 결과도 결합해 볼게요. 하지만 발표 전날 상사는 다시 한번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진짜 솔직히 묻죠. 내가 그 현장에 다녀왔다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조직엔 당신 같은 감성 전도사가 필요한가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경험 뒤에 숨겨진 집념과 현장 중심 혁신을 데이터와 증언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러자 상사의 잔잔하던 표정이 돌변했죠. 그래 봐야 듣는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전체 발표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1부는 사막에서 직접 검증한 실전 사례, 2부는 연구소의 정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결합,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추가 모델링 영상과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감성과 논리를 모두 잡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제안서를 훑어보더니 괜찮은 아이디어군. 한 명이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상사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좋아, 그렇게 하자. 라는 한마디로 결론이 났죠. 발표 전날 밤 최종 원고를 손끝으로 다듬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갈등은 성장의 증표다. 가장 냉정했던 동료들과
상사의 반발이야말로 제 발표를 더욱 단단히 다듬게 만든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 쥔 발표 내용은 사람의 마음과 기계의 정확성을 완벽히 결합한 작품이 되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아침, 저는 유럽 방산 심포지엄 메인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깊고 넓은 강당에는 전 세계 방위 전문가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낮게 불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녹색 데스크 위에 펼쳤어요. 긴장이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사막에서 땀 흘렸지.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가볍게 목을 풀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어두운 화면 가득 사막 위 교전 통제소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2025년 사막에서 직접 촬영한 실전 시뮬레이션 장면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청중의 눈이 스크린에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무수히 쏟아지는 로켓탄과 천궁2의 미사일이 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요격하는 장면이 차례대로 재생됐죠. 객석 곳곳에서 작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건 실제 영상이군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며 저는 재빨리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띄웠습니다. 구축 각도 센서 보정 데이터, 잡음 필터링 알고리즘 최적화 그래프, 전자전 교란 환경 대응 성능 수치가 쏟아졌죠. 사막의 진동과 모래 폭풍에도 이 체계는 0.2초 이내의 목표를 포착하고 0.1초 만에 요격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기술의 진정한 힘은 한국형 다층 방어망이라는 기술과 정신이 결합된 살아있는 방패입니다. 한동안 고요하던 강당이 이내 열띤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VIP 라운지로 초청되었습니다. 각국 국방부 대표들이 일제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발표 덕분에 우리도 KAMD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 협력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튿날 유럽 주요 언론들이 사막을 제패한 외국인 전문가, 한국형 패트리엇 전도사 되다 라는 제목으로 제 발표를 전했습니다. 기사 한가운데에는 제가 모래 언덕 위에서 메모를 하는 장면과 강당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이국의 땅 한가운데서 한반도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한 방패였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고 이제 세계는 그 방패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곁에서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이 시대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작은 움직임, 그 시작은 한국이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탈리아 전략가가 서울에서 경례하며 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여준 무기 없는 방어 전쟁의 실체.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한국을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게.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베르토 칼리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지난 20년간 유럽, 중동, 북미 각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조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단 한 장의 통계표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민방위법을 강제 집행하며 전국민 훈련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한국. 이건 솔직히 말해서 비웃음이 먼저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스위스도 폐지했고 독일은 2010년대 이후 사실상 중단. 이탈리아는 형식상만 남아있고 미국은 민방위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아직도 민방위를 진짜로 한다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어느 구청 민방위 교육장을 참관하기로 했죠. 사전 정보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전역 남성. 그래요. 어차피 명목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청률 없는 교육방송처럼 어딘가 흐릿한 존재일 거라고요. 도착한 교육장 안에는 정장이 반쯤 풀린 회사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뛰어온 듯한 배달기사,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프리랜서 남성들까지 전부 사복을 입고 각자 신분증과 필기구를 꺼내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한 진행자도 민간인이었습니다. 구청 소속 민방위 교육관,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라던데 현장 분위기는 군사훈련이라기보다는 책임훈련에 가까워 보였죠. 첫 강의는 재난경보체계 설명. 다음은 실제 소화기 사용 시연.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동제 세동기 실습 시간이었어요. 한 30대 참가자가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을 시연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니까 대충 못하겠네요. 그 말이 저한텐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저는 참가자 몇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39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죠. 사실 귀찮긴 한데요. 그래도 전쟁 나면 우릴 부른다잖아요. 나라가 그런 구조로 짜여 있으면 일단 준비는 해야죠.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준비한다는 말, 그건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서울에서 민방위 훈련을 처음 보고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총도 없고 제복도 없고 군기도 없는데 이상하게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그게 분위기 탓이 아니라는 걸 이틀 뒤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실내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장비를 다루는 실습 훈련 현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민방위 교육센터였죠. 훈련 주제는 도심 재난 발생 시 민방위 동원체계 실습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의실이 아니라 거대한 주차장처럼 생긴 창고형 실습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통신 지원용 무전기 세트, 임시 발전기, 초단기 경보 사이렌 장치, 간이 방역소 세트 같은 장비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시민훈련이 아니라 국가 대응 훈련이잖아. 그런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전부 민간인, 그것도 그냥 일상복을 입은 일반 남성들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훈련 시작 10분 만에 그들이 각 장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작동시켰다는 점이었어요. 한 남성이 발전기 옆에서 설명을 하더군요. 작년에 폭우 났을 때 이거 쓰는 훈련 받았어요. 전기 끊기면 이걸로 동사무소 비상전력 돌려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무전을 주고받으며 주변 인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만약 지금 서울시 전역 정전 상황이라면 이 통신기기가 우리 최후의 연락망입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고 국가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훈련 나온 민간인이었는데 국가의 장비를 작동하고 있었고 그걸 작동시킬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재난 발생 시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방청이나 응급구조대, 그것도 일부 인력만 가능한 수준이죠. 시민은 보호 대상이지 작동 주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시민이 직접 비상시 작동할 국가 장비를 훈련받고 있었고 그 장비의 의미를 기계로 보지 않고 공공생명망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끝난 뒤 교육을 진행한 중년 강사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방위 경력 16년, 예비군 교육간부 출신, 지금은 구청 안전총괄팀 소속이시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다들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실제 장비를 만지게 되면 내가 이걸 잘 못 다루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장비를 이렇게까지 다룰 줄 아는 민간인 국가,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한국 민방위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시민이 장비를 다루고 시민이 상황을 지휘하며 시민이 스스로를 국가의 기계 일부로 인식하는 구조.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누구라도 바뀌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주인은 지금 여기 사복을 입고 무전기를 다루던 평범한 남자들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의 민방위는 관념이지만 한국의 민방위는 기능이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국가 부품처럼 작동한다. 이것은 두려우면서도 존경스러운 체계다. 호기심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왜 이런 훈련을 민간인이 하지? 라는 의문이었다면 이젠 도대체 누가 이런 체계를 만든 거지? 라는 궁금증으로 옮겨갔습니다. 20세 40세 남성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을 배치하고 심지어 통신전력 생존 장비를 시민들이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건 이건 누군가의 머리에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 안전총괄과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민방위 시스템 설계자를 찾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는 설계자요? 그런 사람들 지금은 다 퇴직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다행히 한 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김정복 선생님. 올해 69세. 1980년대 민방위제도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 방재기획단의 실무담당관으로 근무했던 분이셨습니다. 종로구 한 노후 빌라 골목에 위치한 그분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청사진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낡은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저를 보자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국에서 민방위 때문에 누가 오긴 또 처음이네. 인터뷰는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처음 민방위 만든 건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도 아니고 북한이 1983년 라오스에서 테러를 벌였던 시절이었어요. 전시 대비가 말뿐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분은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1987년 서울 민방위 경보 시스템 매뉴얼 1호 초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동사무소에는 수동 사이렌이 배치되고 정전 시 수동 무선망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라는 지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사이렌 하나, 무전기 하나, 다 낡아빠진 거였죠. 하지만 우리한텐 그게 전부였어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민방위를 노가다 훈련이라며 싫어했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왜냐면 나라가 무너지면 가족도 삶도 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들은 텅 빈 예산과 고장난 장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시스템이다라는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무전기 없이 오토바이로 소식을 전하고 전기가 끊기면 촛불 들고 대피소를 열었고 적이 침투하면 경찰도 군인도 오기 전에 마을 어른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김 선생님은 손때 묻은 수첩 한 귀퉁이에 적어놓은 글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무기다. 저 수첩은 한때 나라 전체를 지탱한 방패였던 거죠.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훈련 귀찮다고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순식간이에요. 누군가는 그 틀을 만들어 놔야 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민방위는 정부가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를 견디고 재건을 해내고 국가를 몸으로 지킨 사람들이 직접 만든 체계였던 겁니다. 그래서였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시스템 속에서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이미 40년 전 그 시스템을 목숨값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었죠. 서울을 떠나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동해안으로 향하던 날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민방위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걸 현장에서 실제로 운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서울에선 체계와 구조를 받고 인터뷰에선 그 정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했던 건 위기 상황에서 몸으로 그 체계를 작동시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였습니다. 그 물음에 답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산림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산불은 무려 213시간 이상 이어졌고 산불 대응 3단계, 위기경보 심각단계까지 올라간 역대급 재난이었어요. 언론은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 군, 경의 대응을 대서특필했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역 민방위 반장들과 예비역 출신 은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그 사건 당시 울진 북면의 민방위 조직 운영 기록을 확보했고 현장을 지휘했던 민방위 책임자 박춘수 씨를 만나기 위해 울진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1959년생, 당시 63세. 군 복무 이후 예비군 간부를 거쳐 민방위 반장으로 17년을 봉사했고 지금은 이미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민방위 종료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나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하고 웃었지만 그의 손등엔 그날의 흔적처럼 남은 화상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산불 났다는 소리 듣자마자 소방차보다 우리가 먼저 나갔어요. 대피소 문 열고 마을 확성기 돌리고 경로당 어르신들 이송하고 트럭 몰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날 그들이 했던 일은 상황실도 명령서도 없는 즉시 대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전기가 끊기고 통신은 먹통. 소방대는 도로 정체로 지연됐고 군은 배치되기 전이었죠. 박 씨는 자원봉사센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비상전력 키트, 임시조명, 간이 취사 장비까지 준비하고 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하셨죠? 제가 묻자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교육받을 땐 몰랐어요. 근데 2005년에 삼척 쪽에서 산사태 났을 때 구조자들 늦게 와서 죽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자고 지역에서 회의했죠. 그게 민방위든 뭐든 일단 사는 게 먼저잖아요. 그는 자신이 설계자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날의 그는 국가 자체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창고 안에는 지금도 간이 발전기, 구급함, 담요, 방진 마스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다 사비로 모은 겁니다. 그날 오후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이 나라는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도에도 없고 통제망에도 없지만 한국이라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사람들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확신하게 됐습니다. 민방위라는 건 제도 그 자체보다 한 세대가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만든 방패라는 사실이었죠. 울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민방위는 지역의 자율적 희생과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생물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율적 대응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이 시스템의 무서움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민방위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보여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전국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즉, 이건 하나의 유기체였던 거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을지 연습 기간에 맞춰 충남 논산의 모의 대피 훈련 현장에 갔습니다. 여기선 도심이 아니라 농촌 기반의 훈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했어요. 인근 화학공장에서 유해 가스가 유출됐을 경우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데 그 훈련을 지휘하던 사람이 놀랍게도 65세 전직 교장 출신의 자문관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민방위 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훈련을 총괄하는 비공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도시는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나오면 움직이지만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얼굴로 경보를 전합니다. 마을마다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죠. 그 말이 뭐랄까? 좀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첨단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긴 사람이 시스템이더군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이미 방역 담당자, 전력 담당자, 취사 지원 담당자가 역할별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퇴직한 교사, 예비군 간부 출신, 농협 조합장, 면사무소 전직 공무원이었죠. 연령대는 60대 중반이 평균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피소는요. 정전되면 10분 안에 전기 돌아옵니다. 그 안에 조명 안 들어오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훈련장인데 훈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리허설이 아니라 실전처럼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의 축소판이었어요. 이후 서울로 복귀하면서 국민안전처가 작성한 전국 민방위 통제본부 실시간 통제망 보고서를 열람하게 됐고 거기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민방위 훈련은
중앙 통제 없이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구조를 만들어낸 건 훈련 대상이 아닌 훈련을 끝낸 세대였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습관과 시스템은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는 법이나 공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마음의 시스템이 먼저였고 그 위에 제도가 놓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훈련의 토대를 만든 건 현장에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마을회관과 교회 뒤편, 창고 한 칸 속에서 조용히 대기 중인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논산에서 돌아온 후 한국의 민방위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한 세대가 직접 만들고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넘긴 정신적 방공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졌습니다. 그 세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때는 훈련의 주역이었고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연결되어 있을까? 이 질문을 안고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시니어 민방위 기억자문단이라는 이름의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죠. 그 명칭부터가 낯설었어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작전, 훈련, 체계 같은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엔 약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연령은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누군가는 예비군 대대장 출신, 누군가는 소방교육 담당관, 또 누군가는 한평생 농촌에서 민방위 대장 역할을 맡아온 분이었죠. 그들은 이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지만 시뮬레이션 훈련 시 어린 교관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고 재난 대비 캠페인 때 청소년 대상으로 실전 사례를 들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1990년대 대홍수 민방위 대응 체계 발전사를 주제로 한 기억 기록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 백기환 씨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마을에 전화기도 몇 대 없고 무전기도 손으로 돌리는 거였지. 비상시엔 마을 청년 둘이 오토바이 타고 뺑뺑 돌아야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간 제가 봤던 수많은 체계, 통제망, 전국적 매뉴얼의 본질이 인간 기억의 집단화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된 느낌이었거든요. 이들은 더 이상 비상벨을 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전기를 작동시키지도 않고 트럭에 올라타지 않죠. 대신 어디서 문제가 터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뒤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진 않아도 젊은 친구들이 헷갈릴 때 딱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그땐 그렇게 안 했어. 그 순서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전체 흐름을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계속 참여하시는 거죠? 공식 소속도 아니고 보수도 거의 없는데요. 그러자 옆에 계셨던 한 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전쟁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버텨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기억이 끊기면 다음 세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넘기는 사람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세대를 잇는 책임 선언이었죠. 민방위는 지금 젊은 세대의 손에 있지만 그 뼈대는 여전히 이들의 기억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억의 박물관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장 한편에서 기억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기억은 실전만큼 강력한 방어선이 되고 있었죠. 은평구에서 짧지만 깊은 만남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기억을 전달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역사 교육은 중요하지만 기억을 실전에 가까운 형태로 후세에 넘긴다는 개념은 저에겐 생소했어요. 며칠 후 서울시청에서 민방위 교육행정팀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제게 흥미로운 행사를 하나 추천해 주었죠. 이번 주말에 청소년 시민방재 체험 캠프가 열려요. 그냥 교육 캠프 아니고요. 여기에 민방위 퇴직자분들이 현장 증언 강사로 참여합니다. 세대 간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에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서를 냈고 토요일 아침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훈련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캠프장이 그냥 텐트 몇 개 정도 있는 야외 체험장이 아니라 군 내 훈련장을 방불케 하는 시뮬레이션 필드였던 겁니다. 가스 누출 모형, 정전 상태의 도시 공간,
심지어 지하철 화재 모사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조를 나눠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젊은 교관이었지만 훈련이 잠시 쉬는 사이 등장한 사람들은 바로 은퇴한 민방위 지휘자, 전직 소방관, 예비군 간부 출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직접 겪었던 재난, 훈련, 실전 대응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02년 태풍 루사 때 배수 펌프가 멈췄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끊겼고요. 우리가 가진 건 한 대의 라디오와 동네 청년 5명뿐이었죠. 한 어르신이 말하자 학생들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체온 같은 것이 그들을 집중시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시간. 학생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아직도 훈련장에 나오세요? 질문을 받은 70대 민방위 경험자는 잠시 웃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겪은 건 책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억은 교과서보다 오래가요. 이건 단순한 경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으면서 건네주는 현장이었어요. 제가 연구해온 위기 대응 체계, 통합 지휘 시스템, 위성 통신망. 그 모든 시스템보다 더 견고한 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방어를 물려주는 나라다. 무기는 세대마다 달라지지만 지켜야 한다는 정신만큼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방위라는 건 총을 쏘는 것도 구호물자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절대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잇는 의식의 연대였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민방위 훈련 종료자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날. 그저 마무리 보고용 기록이나 남길 생각이었어요. 한 달 넘게 한국을 돌며 민방위에 대해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제 보고서엔 충분히 쓸 말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동이 아니라 말 한마디, 시선 하나, 그리고 조용한 선언에 의해서였죠. 행사장에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 4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민방위 대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들은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사회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방위 종료자를 대상으로 기업 기반 재난 대응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회의실 안에서 몇몇 분의 눈동자가 번쩍 빛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뚜렷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이 된 건가요? 서울시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죠. 지금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말해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이 아닌 정신의 일부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문득 지난 한 달간의 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훈련장에서 사복 입은 청년들을 봤고 울진 산불 현장에서 트럭을 몰던 은퇴자를 만났고 파주의 캠프에서 학생에게 기억을 물려주던 어르신들을 보았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민방위란 단어를 낡은 군사 문화의 유산쯤으로 생각했어요. 정작 실상은 그 낡은 줄 알았던 것들이 나라를 버티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만난 한 참가자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는 방식,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싸운 적 없습니다. 그저 누가 공격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틴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은 한국인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귀국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서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세대를 넘어 책임과 기억을 계승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